마지막으로 그 각운동에서의 뉴턴의 운동 법칙, 뭐 그다음에 원심력, 구심력 등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각운동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된 질문들을 보죠. 체육 현장에서 야구 피칭에서 팔을 뒤로 빼는 코킹 동작, 와인드업해서 팔을 뒤로 쭉 빼죠. 빼다가 일단 섰다가 다시 팔을 다시 앞으로 어깨를 다시 회전시키죠. 이 동작을 코킹 단계에서는 어깨의 외측 회전인데 외측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근육군이 무엇인지를 이런 각운동에서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체조 선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발끝을 지면에 대고 몸을 위로 이렇게 쭉 올리는 거 있죠. 올리기 위해서 이때 플랜타 플렉서를 이용해서 몸을 쭉 발끝을 대고 발 뒤꿈치를 싹 올리는 거죠. 이때 몸 전체는 앞으로 회전할까 아니면 뒤로 회전할까. 그 다음에 투해머 선수 있죠. 해머 던지기. 선수에서 그립 근력이 그립을 잡는 이런 근력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건 뭐 원심력과 관계 있는데 구심력과 관계 있는데 이걸 설명할 테고요. 그다음에 야구 타자가 볼을 임팩트할 때 배트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자기가 바꿔야 되나, 향상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각운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토크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인 토크하고 외적인 토크, 즉 인터널 토크하고 익스터널 토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토크는 시스템 내부,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발이고 요게 하퇴, 쉔크죠. 쉔크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시스템 내부에 있는 힘들에 의해서 생긴 토크를 내적 토크란다. 시스템 내부에 의해서 생긴 토크가 뭐죠? 이 쿼드리셉으로 잡아당기죠. 그 다음에 플렉스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가스트로네미어스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가 내적 토크고, 외적 토크는 외부에서 시스템에 가해진 힘에 의한 토크입니다. 여기서는 이 쉔크의 무게하고 이 발의 무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운동력학에서 그 관절에 가해진 힘이라든가 관절에서 작용하는 토크에 대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체의 분절, 뭐 아까 발, 그다음에 하퇴, 대퇴, 뭐 상완, 전완 이런 것들을 다 강체로 우리가 가정합니다. 강체라는 것은 단단해갖고 밖에서 힘을 가해더라도 물체의 변화가 없다고 거의 없다고 무시하는 것을 강체라고 그러고 강체에서 중요한 것은 분절로 이렇게 관절을 통해서 분절로 연결됐더라도 만약에 관절의 움직임이 없으면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의 강체로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하태와 발을 하나의 강체로 만약에 발목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하나의 강체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운동 역학의 법칙은 강체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강체가 아니고 물체가 휘거나 뭐 변형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때 각운동 역학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 즉, 외부에서 힘 대신 토크죠.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하는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 아니라 일정한 각가속도죠. 일정한 각가속도. 일정한 가속도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한다. 또 외부에서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 한 이게 일정한 각속도라는 것은 각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죠. 제로,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토크가 작용하는 한 회전하지 않는 물체는 계속 회전하지 않고 회전하는 물체는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계속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그 각운동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두 번째 법칙인데 가속도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선운동에서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F equal MA죠. MA인데 이거를 각운동으로 바꾸면은 F 대신에 토크가 되고 이런 M 대신에 관성 모멘트가 되고
이때 가속도 대신에 이거는 각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질량 중심을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조인트, 회전축, 관절을 축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인지, 회전할 때 관성 모멘트인지, 아니면 요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때 관성 모멘트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외부에서 여기 토크가 가해지면은 각가속도는 토크와 비례해서 이 각가속도는 토크와 비례해서 변하고, 요 관성 모멘트에는 반비례하고, 서로 요 두 개는 반비례하고, 방향은 토크의 순 토크의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그 각운동에서의 그 뉴턴의 제2 법칙입니다. 그래서 토크의 효과는 뭐냐면은 속도하고 토크가 만약에 플러스면은 이 속도는 증가한다. 플러스 방향. 속도는 플러스인데 토크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은 이때 속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속도도 마이너스, 토크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증가, 방향으로 증가. 그 다음에 속도는 마이너스인데 토크는 반대 방향에 플러스로 작용하면은 이때 마이너스 방향에서의 각속도는 감소한다.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모든 작용에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작용한다인데, 무릎 관절에서 보면은 대퇴에서 만약에 익스텐션에서 이런 토크가 작용하면은 이런 하트에서 TBI에서는 반대 방향의 토크가 작용 반작용에서 발생한다. 예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윗몸-위리 기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고관절 굴곡근이, 고관절 빨간색 굴곡근이 머리, 팔, 몸통, 이게 HAT죠. 헤드, 암, 트렁크에 85Nm의 토크를 발생시켰다. 이때 고관절 굴곡근이 하체에 발생시킨 토크는 얼마인가? 입니다. 여기서 머리, 팔, 몸통의 관성 모멘트는 11kg/m 제곱. 그 다음에 이때 하체의 관성 모멘트는 6kg/m 제곱. 여기서 지면 발력, 여기 지면에 닿아 있으니까 지면 발력이 발생하고, 이때 무게, 그리고 상체 무게, 머리, 팔, 몸통의 무게는 465N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향하고, 이때 하체의 그 무게는 220N이고요. 여기 고관절로부터 상체의 무게중심까지 거리는 15cm, 그 다음에 하체의 무게중심 거리는 40cm입니다. 이거 제가 프리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관절 굴곡근이 하체에 발생시킨 토크는, 일단은 상체의 토크를 구하면은, 상체의 토크는 힘 곱하기 모멘텀이니까 465 곱하기 0.15cm, 15cm니까 0.15m. 네. 그 다음에 빼기 85N. 85라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25Nm가 됩니다. 하체의 토크는 요거하고 같아야 되죠.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그러니까 15.25가 되고, 요거는 뭐냐면 220, 여기 220이죠. 220, 요 마이너스 방향. 220 곱하기 요 모멘텀 0.4 더하기 고관절 굴곡근의 토크죠. 여기서 토크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식에서 요거 고관절 토크를 이쪽으로 넘고 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그걸 더하면 계산하면은 103.25Nm. 그리고 고관절 중심으로 회전하는 머리, 팔, 몸통의 각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각가속도는 토크를 관성 모멘트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토크는 I알파니까 I알파, 반대로 각가속도 알파는 토크 나누기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토크는 마이너스 15.25가 되고,
완성 모멘트는 11이 되는 거죠. 11이 되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39 라디안 퍼 세컨드 스퀘어 여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요 그림은 이게 힙이고 여기 무릎이고 여기 앵클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데드리프트 자세 비슷하죠. 요 무게가 450N인 바벨을 이렇게 잡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체 요 햇이라는 것은 상체인데 상체의 무게는 430N을 해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내리고 있고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요 상체의 무게에 대한 요 모멘텀의 길이는 15cm, 그 다음에 요 힙 조인트부터 여기까지 15cm, 그 다음에 힙 조인트부터 요 바벨이 작용하는 힘까지 모멘텀의 길이는 0.4m, 40cm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이렇게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회전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토크가 작용하죠. 근데 이걸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힙에서 요 마이너스 요 방향과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의 시계 반대 방향에 토크가 작용해야겠죠. 요 토크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풀면은 고관절의 순 토크하고 여기서 이게 반대 이쪽 방향 플러스 방향의 토크하고 요 상체의 무게와 바벨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의 합은 0이 돼야지만 이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체의 무게에 의한 토크 더하기 요 바벨에 의한 토크 요걸 하려면 일단 상체의 무게에 의한 토크는 430 곱하기 모멘텀의 길이가 15cm니까 0.15m. 그 다음에 이거는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450 마이너스 450 뉴턴 곱하기 요 모멘텀의 길이는 0.4니까 40cm니까 0.4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고관절의 순 토크는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64.15 뉴턴미터, 그 다음에 450 곱하기 0.4를 한 게 마이너스 180이니까 244.15 뉴턴미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관절 신전근이 있습니다. 고관절 신전근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지울 수 없나? 이렇게 있는데 고관절 신전근의 모멘텀의 길이가 5cm라면은 고관절 신전근은 이걸 신전시키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했죠. 요거의 모멘텀의 길이는 고관절 다시 그렇게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고관절의 신전근이니까 아마 여기서 작용했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했죠. 신전근. 그렇죠. 신전근이니까 이걸 신전시키는 힘. 근데 신전근 길이가 5cm라고 그러면, 신전근이 아니라 모멘텀의 길이가 여기에 5cm라고 그러면은 요 힘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요 신전근에 의한 모멘트는 뭐죠? 이쪽 플러스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신전근의 힘 곱하기 모멘트함 여기 0.5cm, 5cm라 했으니까 0.05m 더하기 요 두 상체의 무게하고 바벨의 무게에 의한 반대 방향의 토크 이걸 더한 게 제로가 되게 되겠죠. 제로가 되니까 이걸 남기고 이걸 넘기게 되면은 아까 244.15를 뭐로 나누면 되죠? 0.15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때 신전근의 정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전근의 힘은 4,883 뉴턴이 됩니다. 다음은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트랙에서 이 선수가 몸을 이렇게 이쪽으로 중심을 향해서 굽힌 이유는 뭐죠? 바깥으로 가려는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해서인 거죠. 우선 구심력과 원심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크가 아니라 힘이죠. 힘력에서는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즉 F 이퀄 ma니까 결국에는 가속도에 의해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결정되니까 이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접선 가속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운동하는 방향 뭐죠? 운동하는 방향 탄젠셜 그래서 이거는 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구심 가속도 이건 중심을 향하는
중심을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 이건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서 이 운동을 하는 물체, 여기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죠. 즉, 이 구심 가속도에서 계속 원을 유지하면서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선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알파, 즉 각가속도. 그리고 구심 가속도는 여기서 요 물체의 속도, 선속도의 제곱을 r로 나누고, 즉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전하는 물체 회전력을 토크라고 하죠. 이 토크는 접선 가속도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접선 가속도는 r 알파고 토크는 i 알파죠. 그래서 접선 가속도는 결국 i분의 가속 모멘트분의 반지름 곱하기 토크죠. 즉 이 토크에 의해서 접선 가속도가 생겨요. 하지만 부신 가속도는 이 토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와야 됩니다. 이 토크에 의해서 접선 가속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심력인데, 구심력은 이 회전축으로 향하는 힘, 요 힘입니다. 주황색. 구심력으로 인해서 이 구심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을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구심력이 필요한데, 그때 요구되는 구심력의 크기는 요거는 MAR, 그죠? F equal MAM이죠. 여기서 그 AR은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또는 R 오메가 제곱. 여기 보면은 구심력은 어떻게 되죠? 질량이 만약에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구심력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심력이 크고, 그 다음에 요 회전하는 각속도가 제곱에 비례해서 구심력도 커야 되는 거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그렇다면 구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구심력의 공식은 R분의 MV제곱 또는 MR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즉, 구심력은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회전하는 요 물체의 속도나 요 각속도가 커지면은 구심력이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V, 이 속도가 일정합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물체의 선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회전 반경이 작아짐에 따라서 더 큰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왜? 요게 일정하다고 치면은 요거에 따라서 요게 구심력이 요게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은 분모가 작아지면 요게 증가되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쇼트랙에서 요 안쪽 레인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구심력이 필요하고, 바깥쪽 육상이나 스케이트에서 바깥쪽 레인을 할수록 이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구심력이 적습니다. 똑같은 속도, 가령 초속 10m의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 떠올렸는데 오메가 각속도가 일정하다면은 여기서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회전 반경이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더 큰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요 공식이죠. 만약에 이 오메가가 일정하다고 친다면은 요게 R이 커지면은 커지죠. 구심력도 커지는 거죠. 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심력과 인체 관계에서 보면은 인체가 회전할 때 필요한 구심력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는 신체 질량 중심에서 회전축까지 거리인 R과 신체 질량 중심의 선속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철봉인데 철봉이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을 할 때 이때 철봉을 잡아당기는 힘, 요 구심력을 알기 위해서는 요 철봉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요 선수의 선속도가 필요합니다. 즉, 요 구심력은 mv 제곱분의 r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요걸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심력은 요 손에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다음에 요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물체에 있어서 요구되는 작용하는 구심력하고 요구되는 구심력이 같을 경우에는 이 원을 따라서 계속 운동하게 되고 작용하는 구심력이 요구되는 구심력보다 더 클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중심 쪽으로 더 향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요구되는 구심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만약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0이 된다. 0이 될 경우에는 물체는 그냥 이렇게 구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날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투 해머 던지기 할 때 손을 탁 넣으면 이렇게 앞으로 쭉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10번째 예제입니다. 무게가 1500kg 중 1.5톤이죠. 경주용 자동차가 여기 자동차가 반지름이 150, 알이 150m인 곡선주로를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도로 표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곡선주로를 유지하려면은 요 구심력과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구심력을 구하면은 마찰력의 크기를 저절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은 요거죠. 구심력은 반지름분의 자동차의 질량 곱하기 자동차의 직선 속도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다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질량은 이거는 무게이기 때문에 9.8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질량은 153kg이 되고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160km를 미터 퍼 세크로 나눠줘야 된다. 이건 지우고 그러면은 160을 미터 퍼 세크로 나눠주면 44.4 초속 44.4m가 됩니다. 1초에 40m 엄청 빠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마찰력 공식에다가 153kg하고 44.4를 대입하게 되면은 반지름 150분의 153kg 곱하기 44.4의 제곱이 되니까 이때 필요한 마찰력은 이때 구심력은 2111Nm가 됩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곡선주로를 계속 유지할 때면 마찰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요구되는 마찰력이 요기 때문에 곡선주로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만약 그 마찰 계수가 1.0이라고 쳐고 실제 마찰 계수를 한번 구해보죠. 이때 마찰력 구해보면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노멀 폴스 자동차의 바닥을 누르는 힘이죠. 그러면은 이때 마찰 계수는 1이고 자동차가 누르는 힘은 뭐냐면은 요 153에다가 다시 9.8을 해야 되죠. 15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500. 1500이죠, 실제는. 1500 뉴턴 미터가 되죠. 뉴턴 미터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 필요한 마찰력이 90,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마찰력이 요구되는 구심력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요구되는 구심력은 얼마였죠? 여기서 2111인데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1499, 그러니까 1500입니다. 작기 때문에 요거죠. 작으니까 요게 되겠죠. 마찰력보다 여기 요구되는 구심력보다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곡선주를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곡선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죠. 곡선주로 되는 못 가고. 근데 만약에 마찰력이 더 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안쪽으로 가고. 각 충격량, 선 충격량하고 비슷한데 선 충격량은 뭐였죠?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t죠. 여기서 힘 대신에 여기는 토크가 되면 되고 시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용한 토크가 작용한 시간의 곱입니다. 그래서 각 충격량은 토크가 크면은 크게 증가하면은 커지고 그다음에 작용한 시간이 증가해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각 충격량과 각 운동량의 관계는 우리가 충격량은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죠. 그래서 각 충격량은 이렇게 되고 t 곱하기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결국 이거는 I2 오메가 2.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즉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 거죠. 각충격량은 각 충격량은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그런 공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투헤머 선수가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동안 햄머에는 10Nm의 토크를 가했습니다. 이때 케이블을 제외한 이 햄머 자체의 질량이 7.25kg이고 햄머는 회전축으로부터 1.5 지점에서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햄머가 정지되어 있다가 회전을 시작해서 3초 후에 회전하다가 3초 후에 햄머를 릴리즈했다면 릴리즈 직전 햄머의 각속도 그리고 릴리즈된 직후에 햄머의 선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각 충격량은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걸 이용하고 각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각 운동량 빼기 처음 각 운동량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각 축격량을 구하자면은 각 축격량은 토크 곱하기 토크를 가한 시간이니까 토크는 100Nm고 토크를 가한 시간은 3초. 그래서 300Nm/s가 되고 여기서 관성 모멘트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각 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죠. 햄머의 질량은 7.25kg.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이 반지름이니까 1.5m의 제곱. 그래서 16.31kg 제곱이 되죠. 그러면 나중 과운동량은 여기서 관성 모멘트 곱하기 릴리즈 직전의 각속도죠.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니까 처음 가운동량은 0이고 그러니까 각 충격량 300Nm/s는 나중 가운동량 즉 관성 모멘트 16.31kg/제곱 곱하기 나중 가속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죠. 빼기 처음 가운동량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0.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릴리즈 직전의 각속도는 18.6 라디안/세컨드가 되고 이때 릴리즈 되는 순간에 햄머의 선속도는 R 오메가죠. R 오메가. 즉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반지름이 1.5m, 각속도는 여기서 구한 18.6 라디안/세컨드를 하면은 27.9 m/s가 됩니다. 앵귤러 워크 각 1인데 1이라는 건 뭐죠?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죠. 똑같아요. 또 토크 곱하기 토크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대신에 각도. 이건 뭐냐면은 토크가 이쪽으로 발생했는데 이쪽으로 발생해서 움직인 각도도 이만큼 움직였으면 프랙션이 됐으면 이건 포지티브 워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두근이 토크를 발생시켰지만 실제로 이 외부의 토크가 더 커서 이렇게 익스텐션이 됐다. 이때는 네거티브 워크가 됩니다.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제 각 파워에 관한 건데 각 파워는 뭐였죠? 파워는 2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2를 시간으로 나눠서 결국에 파워는 힘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줬느냐. FV와 같은데 각 파워는 F 대신에 T, V 대신에 각속도인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머슬 파워는 그래서 이건 머슬 M인데 모멘트인데 이건 토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토크와의 각속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죠. 이거 컨센트레이션 엘보 팩터. 이게 뭐냐면 토크도 플러스고 각속도도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컨센트레이션 엘보 익스텐서. 이거는 토크는 이쪽 방향이고 각속도도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익스텐서가 익스텐 신전근이 컨센트릭 액션을 하는 경우고 이 경우 이건 토크는 이건데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익스터널 펄스. 그래서 힘을 이렇게 손을 밀면은 이때는 엘보 팩서가 이두근이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토크는 이쪽인데
익스텐션인데 실제로는 프랙션 된 경우 여기서 밀어버리니까 이때는 엘보 익스텐서가 이센트레이션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앵귤라 벨로시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플러스는 프랙션이죠.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익스텐션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모멘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은 모멘트가 있을 때는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모멘트가 플러스죠. 모멘트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때문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죠.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파워는 어떻게 되죠? 파워는 토크 곱하기 가속도. 플러스, 모멘트는 토크하고 똑같군요. 토크도 플러스, 가속도도 플러스니까 파워도 플러스. 이때는 뭐죠? 모멘트가, 토크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는 가속도는 플러스. 그럼 파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요 세 번째까지죠. 요거는 모멘트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가속도도 마이너스. 그럼 파워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